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늘 신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만큼 더 잘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22년 차 기자인 곽아람 씨는 주중에는 기사를 쓰고 주말에는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에세이스트가 되는데요. 글을 쓰면서도 즐거움과 좌절 사이를 오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일을 사랑한다는 곽아람 기자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곽아람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곽아람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로 22년 활동을 하셨고 책을 보니까 10권 이상 쓰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네. 예. 주로 어느 부서에서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신문사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부서에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문화부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에 문화부에 와서 중간에 다른 부서 한 2년, 3년 있기도 했지만 네네.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문화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책을 담당하는 기자로 오래 또 하신 거죠? 예, 출판을 가장 오래 했죠. 네네. 이제는 딱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면은 요거는 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시나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모르죠. 왜냐하면 예. 저희 이제 신문사의 출판 담당 기자들이 하는 일은 양서를 소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네. 봤었을 때 독자들이 읽고 신문에 이제 실릴 만한 기사 가치가 되는 책들을 소개를 하는 일이지 저희가 잘 팔릴 만한 책을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베스트셀러라는 게 꼭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치를 두는 책과 서점에서 좀 잘 팔리겠다고 소위 미는 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제가 알아보면 제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베스트셀러를 맞히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출간되는 책들의 트렌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있죠. 네, 요즘 출간되는 책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어떤 분야가 좀 많고 사랑을 받고 있나요? 요즘은 네. 쇼펜하우어 관련 책들이 굉장히 잘 팔렸는데요. 네네. 그 전에는 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소크라테스 또 관련 또 어록 같은 거 정리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네네. 요즘 트렌드는 좀 철학적인 거를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책들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인생의 좀 나침반? 방향 같은 거를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경향이 있군요. 저희 이 시간에도 쇼펜하우어를 다른 작가님 또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구나. 네, 요즘 굉장히 쇼펜하우어 예. 관련 책들이 인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저자가 또 최근에 프랭클린 익스프레스 이래가지고 또 프랭클린이라는 또 철학자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 또 관련 책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철학도 요즘 사랑받는 철학은 조금 부류가 있나요? 경향이 있나요? 쇼펜하우어인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그래서 약간 삶을 좀 근본적인 좀 의미를 물론 철학이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MZ세대들의 어떤 뭔가 자아 찾기 이런 것들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철학적 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네, 좀 실용적인.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군요. 아무래도 책에 대한 기사를 쓰시니까 독서량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읽는 게 있죠. 원해서가 아니라 일로 읽는 책들이 매주 예를 들자면 매주 그러니까 평균 톡기사를 하나씩 쓴다라고 치면은 매주 한 권 이상은 의무적으로 일로 읽고 있습니다. 언제 주로 읽으세요, 책은? 저희가 마감이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자이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주로 이제 목요일은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몰아 읽는다. 매주 목요일이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책만. 야, 결국은 그것도 기사 쓰는 것처럼 데드라인이네요. 데드라인. 왜냐하면 마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지 제가 리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데드라인이 있는 읽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냥 밤새서 읽고 마지막에 데드라인 맞춰갖고 이제 쓰시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초반에 한 2010년 정도에 10몇 년 전에 처음 담당을 맡았었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과연 전날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수요일까지 다 읽기를 끝마쳤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전날에 다 읽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오래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요령이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책하고 목차라든가 뭐 추천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와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안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책들은 또 다른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으로 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책이라는 게 어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중간중간에 이제 떼놓고 읽으면 그게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면 제가 네. 저 스스로 제가 쓰는 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이제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네. 좀 대충 읽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좌절감이 드는 게 또 그 대충 읽고 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고지식하게 한 거지라는 그런 네, 그럴 때도 있고 하지만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건 독자와 저와의 약속인 거잖아요. 네. 저희 이제 신문을 구독한 독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네. 책을 다 읽은 기자가 추천하는 책을 사고 싶거나 읽고 싶으시지 네. 책도 다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쓴 기자가 쓴 책을 읽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훨씬 신뢰감이 그런가요? 갑니다. 최근에 쓰신 책의 제목은 쓰는 직업. 그러니까 본인 얘기시네요. 네, 쓰는 제 직업이시잖아요. 얘기입니다. 예. 그 어떻게 베스트셀러들도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거기 조건에 맞게 이렇게 쓰셨는지. 아니죠. 만약에 베스트셀러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일 텐데요. 글쓰기라는 게 수학 공식이 아니고 책이라는 거는 그런 어떻게 규격에 맞춰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베스트셀러의 공식 같은 거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렇게 따라서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만약에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이걸 어떻게 베스트셀러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쓴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독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네,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글쓰기가 된다면 제가 쓰는 제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겠죠. 물론 이제 저자로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심은 당연히 있지만 네네. 내가 잘 팔리는 책을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쓴다면 그건 굉장히 좀 삿된 마음이 들어가면 진실한 글쓰기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서평을 쓰시니까 서평을 직접 쓰시니까 좋은 책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그렇죠.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팔리는 책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정말 좋다. 남에게 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보는 눈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책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또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 이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높이만 높아져요.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보면은 눈높이는 여기 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높은데 제가 그 지향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막 훌륭한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뭐 노래 잘하는 가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의식 수준은 올라가 맞아요. 있는데 네. 취향은 점점 더 고급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좌절해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가? 저는. 예. 근데 기사를 쓸 때랑 이제 책을 쓸 때랑 분명히 접근 방법이나 쓰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시겠죠.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왜냐하면 다른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논픽션이 아니라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책을 기사라는 거는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화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사에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을 잃잖아요. 팩트만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 나라는 사람, 나만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제 문화부 기사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이제 기자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근데 에세이라는 거는 철저히 저 자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글쓰기여가지고
주중에는 이제 제가 내가 없는 글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사를 쓰면서 저 자신을 점점점 이제 지워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이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럼 회사 인간으로서의 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대신에 주말에는 이제 내가 있는 글쓰기를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살려가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주중과 주말에 다른 글을 씀으로써 소위 말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것들이 좀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글쓰기인 거죠. 쓸 때 저도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기사를 쓰시고 주말에는 개인 글을 쓰시고 네, 맞습니다. 저 같으면 주중에 계속 기사를 썼으니까 주말에는 안 쓰고 싶을 것 같은데 진짜 글 쓰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다른 종류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 주중에 쓰는 글은 저는 글쓰기라기보다는 약간 회사의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주말에 있는 거는 그냥 저희 즐거움인 거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종류가 다른 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뭐 책을 계속 쓰고 주말에도 쓰라면 힘들 것 같고 정말 일이 되어버리니까 네. 주중에도 기사를 쓰고 주말에도 기사를 쓰라 그러면 정말 싫겠죠. 네, 어떤 사람 눈에는 똑같은 글쓰기인데 우리 기자님, 곽 기자님 눈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그 쓰는 직업이라는 책의 그 첫 문장이 이 책은 러브 스토리다. 네. 오, 이 쓰는 걸 진짜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그 러브 스토리라는 거는 일에 대한 러브 스토리라는 거고 그 쓰는 직업이라는 것이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직업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을 때 저는 제목을 나는 쓰는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직업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백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 증오의 감정과 왜 애증이라는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놓여 있잖아요. 일과 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을 수 없고 한 365일 중에 363일 미워하다가 한 이틀 정도 네가 너여서 참 좋겠다 싶다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그런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쓰는 직업을 또 사랑하시는 그 우리 곽 기자님도 이제 좀 못 쓰겠다 더 이상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으신지. 아니, 기사는 매일 못 쓰겠고요. 기사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기자들이 하는 말이 기사만 안 쓰면 기자가 참 좋은 직업인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이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책의 이제 측면에서 저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책 쓰기의 측면에서도 슬럼프가 굉장히 좀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한 2017년 무렵에 제가 2016년에서 2017년 여름까지 미국 연수를 1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좀 이런저런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나온 책들이 제가 볼 때 하여튼 참 괜찮은 책인데 판매가 크게 좋지가 독자들 호응이 그때 그게 별로 없고 근데 그 당시에 저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었던 터라 이제 나는 그만 써야 되나 보다 책이라는 거를 제가 2008년에 이제 첫 책을 내고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독자들이 나를 원하지 않나 봐. 그럼 내가 그만 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저한테는 어떤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작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슬럼프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좌절에 차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책도 쓰자는 제안이 왔어요. 제 책 중에서 매 순간 흔들려도 매일 우아하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안이 와서 처음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독자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자가 마음이 건강하고 살아있어야지 책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책이라는 것도 어떤 생물이기 때문에 자식이랑 물론 저는 이제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저자가 무언가 마음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여야지 책도 힘을 받아가지고 좀 생기 있게 독자들에게 반응을 받지 저 자신이 뭔가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책이 나와도 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좀 돌보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네. 아직도 기운이 없어지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작가분들이 그 책을 쓰는 거를 산고 맞습니다. 출산에 네. 비유하더라고요. 네. 정말 애를 하나 낳는 것과 네. 똑같다. 네. 그런 얘기를. 그 글 쓰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좀 직설적으로 쓰는 분들이 네. 있고 또 문체가 아름다운 분도 네. 있고 우리 과가람 기자님의 글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쪽이에요? 제가 제 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저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쓰고 싶을 땐 유머러스하게 쓸 수도 있고 슬픈 감정을 표현을 할 때는 좀 굉장히 슬프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를 말고 저의 이제 책이라든지 일반적인 글쓰기로 얘기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솔직하고 담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솔직한 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읽은 사람들이 조금 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내가 약간 조절을 좀 잘 못하나 이거 좀 경계를 이제 그 에세이를 쓰면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솔직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테두리도 있어야 되고 남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테두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야지 그런 어떤 좀 품위 있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솔직하게 쓰면서 그 경계를 좀 찾기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솔직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그 글이 솔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또 너무 솔직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이런 것까지 하나? 저 사람은 관종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말로 안물 안궁? 그렇죠. 누가 물어봤어? 뭐 TMI 막 이럴 수도 있어서 예. 그냥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20년간 쓰는 직업을 갖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오셨는데 쓴다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저는 자기 표현이죠. 네, 그냥 결국은 자기 표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기사도 마찬가지고 기사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팩트를 보도를 하지만 어쨌든 기자가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고 어떤 에세이 쓰기라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독자들이랑 소통을 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은 쓴다는 건 자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쩌다 기자가 되셨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뭐 아나운서님도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다 입시지옥을 거쳐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너무나 그때도 저희 때 외투발 막 귀미 3cm 뭐 그리고 뭐 옷 막 마음대로 못 입고 다니고 맨날 이제 맞고 막 체벌도 심하고 막 이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부조리한 거를 좀 개혁하기 위해서라면 기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발 기자 쪽하고는 좀 문화부 기자는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고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되고 싶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학교 때는 여러 가지 뭐 대학원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취직을 이제 집에서 취직하라고 아버지가 대학원 가면 굶어 죽는다고 취직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인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뭐 그래서 뭐 그런 전공을 한 데를 잘 받아주는 기업도 없을 뿐더러 내가 뭘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사 준비를 했고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셨던데 맞습니다. 그게 또 문화부 기자 되는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문화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전공이 고고미술사학이라는 것이 고고학과 미술사를 합친 거거든요. 전공이 두 가지인데 그런 전공의 영향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야의 글을 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관련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문화부 기자가 되는 게 입사할 때부터의 꿈이었죠. 저는 문화부 기자 말고 다른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화부 가고 싶다고 문화부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내주죠. 네, 저는 엄청난 투쟁을 거쳐서. 아 그래요? 처음에는 어디서? 모든 기자들이 다 네. 처음엔 사회부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요. 경찰서에서 그렇죠. 먹고 자고 예. 하면서 그게 왜냐하면 팩트 파인딩의 기초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건 사고들을 쫓아가면서 팩트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과정이 경찰 기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회부에 처음에 있었다가 수습을 떼고 6개월 수습을 떼고 나서 당시에 인터넷 뉴스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인터넷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네. 디지털 뉴스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있었고 편집하는 신문 편집부에도 있었다가 뭐 지방에도 이제 지방 취재본부에 파견도 갔다가 네. 인물 동정 다루는 사람들 팀이란 인물 동정 팀에도 있었다가 그러고 마침내 8년 차 때 문화부 입성한 거죠. 투쟁을 하셨다고. 아, 그렇죠. 저는 문화부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문화부는 어린 친구들이 가는 부서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는 부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왠지 그 기자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바쁘게 살 것 같은데 문화부는 좀 고고하게 우아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저희 네.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니까 다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전공이 그렇고 해서 문화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참 제 마음대로 참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방황을 했죠. 여기저기 있으면서. 네. 그 처음에 이제 기자 들어가면 이게 적성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았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아주 단연코 그냥 너무 짠짠한 힘들었어요. 얘기를 하시네요. 네. 왜 글도 잘 쓰고 그랬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네.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사회부에 있으면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있고 내가 내일 뭘 할지를 몰라요. 네. 내가 오늘 오후에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순발력이 있으면 좋은데 저 굉장히 고지식한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말하는 MBTI로 얘기하자면 제가 파워 J예요. 네. 초계획형인데 예. 인생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임기응변이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일이 정말 나랑 맞는 일인가라는 데 대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릴 때는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가 너무 넓고 항상 사건 사고와 항상 임기응변과 항상 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생활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래서 내 기질이랑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건 사고가 계획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요. 어디선가 누가 죽고 어디선가 뭐 불이 나고 어디선가 하여튼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이 아마 글을 쓰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운 좋게 회사에서 그때 저희 또 이제 막 디지털 이런 거 강화한다고 당시에 회사에서 기자 1인당 1 블로그를 운영을 해라. 의무사항이었군요. 네, 의무사항이.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보통 기자 이름 보면은 신문에 뒤에 이메일 적자 내고 다 블로그로 바꿔라 이래가지고 의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또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또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또 제가 그때 인터넷 뉴스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 있어서 그냥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쓸까 하다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쓰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2년 차인데 1, 2년 차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겪은 뭐 에피소드, 뭐 웃긴 일, 뭐 슬픈 일 그냥 다 썼어요. 웃긴 일, 슬픈 일, 뭐 즐거운 일, 뭐 회사에서 야단 맞은 일을 다 쓰면서 제가 전공이 미술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걸맞는 그림 하나씩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출판사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인기가 조선닷컴에서 제일 웃긴 블로그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 블로그 이제 이웃이 몇 명 정도 됐어요?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선닷컴에서 하여튼 딴 건 모르겠고 제일 웃긴 블로그다. 인기 블로그가 된 거네요. 그래서 웃겨서 웃기는 전문적인 게 아니고 되게 전문적인 블로그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웃기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웃겨요. 제가 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좀 친해지면 웃긴데 그때 보면은 왜 지금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그 이동진 선배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의 블로그와 저의
거의 이제 웃긴 블로그가 같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출판사에서 메일이 와서 블로그가 너무 웃기던데 책을 좀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가 왔군요. 네,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찾고 있었던 저자가 젊고 한 30살 정도의 미혼이고 여자이고 그림 얘기를 할 수 있는 저자를 본인들이 찾고 있는데 그 정서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과제는 명랑한 그림 읽기였어요. 웃기다고. 근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책을 써보니 웃긴 거와 함께 저 안에 약간 어떤 좀 쓸쓸한 정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책이 그림이 그녀에게라는 책이 2008년에 나왔는데 그건 굉장히 좀 웃긴 책이 아니라 좀 서정적인 그런 쓸쓸한 정서의 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네. 처음에는 웃긴 블로그여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기자 몇 년 차쯤 된 거예요? 그게 2008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예. 6년 차 때. 6년 차 때. 네, 30살 때 우리 나이로. 와, 그림이 그녀에게 첫 책이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네. 와, 내 이름이 새겨진 첫 책이 나왔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너무 기쁘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때는 야 너무 기뻐서 광화문 거리를 진짜 너무 뛰어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왜냐하면 저는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래서 뭐 책을 쓰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 출판사에서 그때 그 문학동네 계열사 아트북스라는 출판사가 나왔는데 처음에 문학동네 기획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아버지한테 이런 연락이 와서 나가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큰 출판사에서 너한테 연락을 할 리가 없다. 사기꾼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조심하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도 그냥 못 믿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네. 아유, 근데 그 첫 책이 놀랍게도 출간되자마자 예술 대중문화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예스24에서 그때 1위가 배두나 씨 책이었대요. 네, 배두나 씨 책이 1위를 했고 그때 2위여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었죠. 어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이 책 덕분에 문화부 가게 되셨어요? 그 책 덕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뒤에 또 책을 한 권을 더 썼는데 2권을 써서 이제 네. 나 정말 자격이 되니까 저 좀 문화부 좀 보내주세요라고 회사에 읍소를 했고 네. 이 책도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은. 네. 이제 입이 좀 처음부터 말씀을 잘하시긴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좀 친해지는 느낌이죠. 제가 또 극 아이여가지고 MBTI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중에는 기자로 주말에는 에세이스트로 쓰는 직업을 갖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조선일보의 곽아람 기자였습니다.